오랜만입니다. 네, 이게 얼마 만에 녹음인가요? 한 달 만에 녹음인데요. 말하는 법을 까먹으신. 저희 두 사람이 최근 17박 18일 미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세 군데의 도시에 들렀어요. LA에서 뉴욕을 갔다가 또 미네소타까지 들리는 전 미를 돌아다니는 서부에서 동부로, 동부에서 중북부로. 저희가 이렇게 짧다면 짧은 일정 안에 세 곳의 도시에 들러야 했던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미국 여행의 중요한 목표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일단 가장 먼저 저의 대학 시절 친구인 가명을 쓰겠습니다. 미미와 앤디. 제가 그 두 친구의 이름을 알잖아요. 네. 아주 가명을 잘 지으셨네요. 미미와 앤디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친구의 그 관계를 정말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이 대학에서 처음 만날 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약간 진지해질 때 그때도 제가 곁에 있었고, 좀 이상한데? 약간 그 베이비 엔젤처럼 네. 항상 화살을 큐피드 화살을 들고 옆에 서 있던 뭔가 그런 추억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두 사람이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뭐 들뜬 마음으로 미국에 갈 예정이 없었죠. 네. 근데 이거는 꼭 가야 한다. 네. 무조건이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때문에 저희의 이번 미국 여행이 결정됐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고, 저도 강단을 통해서 두 친구를 알게 된 이후에 와, 강단과 결혼한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을 알게 된 것이다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미국이든 어디든 꼭 가야 하는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신도 이 두 사람을 그래도 꽤 많이 본 게 서울에 오면은 서울에서 봤었고, 네. 그리고 제주도에도 한번 왔어서 맞아요. 뭐 저희 집에서도 막 자고 이 좁은 곳에서 그리고 저희가 4년 전에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좀 뒤늦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바로 가고 싶은 곳으로는 가지 못했고 1년 정도 기다리다가 그 강단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 미국에 당시에도 한 달 정도 좀 길게 다녀왔었죠. 그때도 그 두 친구의 집에서 먹고 자고 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가족보다 더 친한 친구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되게 의미가 있는 행사에 참여하고자 네. 일단 LA로 간 거죠. 네. 그렇죠. 미미와 앤디? 네, 미미와 앤디의 결혼식이 이번 미국 여행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뉴욕에서 강단의 작은 누나와 매형이 살고 계세요. 그 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두 분이 정말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아주 자주 들어오시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싼 티켓 값을 끊어 미국에 간 김에 두 분을 꼭 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두 분이 일하는 식당에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그 음식을 먹으러 간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이번 미국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고, 그 외에 이제 또 개인적인 목표들이 몇 개 있긴 했어요. 첫 번째가 미국에 있는 책방들, 특히 뉴욕에서 가장 길게 머물 예정이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책방들을 돌아보자 하는 거였죠. 뉴욕에 8일을 있었는데 어차피 누나를 보러 간 거긴 하지만 누나와 매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휴가를 낸다고 해도 8일 내내 우리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네. 뉴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즘 어느 여행지를 가든 책방을 엄청 둘러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한번 책방을 파헤쳐 보자 라고 해서 제가 구글맵에 정말 책방을 열심히 찍어 놓은 다음에 책방에 맞춰서 뭔가 여행 일정을 짜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다른 중요한 목표가 또 있었는데 바로 멕시칸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였어요. 저희가 4년 전에 미국을 여행할 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멕시칸 음식이었는데 그냥 푸드트럭에서
포장해가지고 그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먹었던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이름을 몰랐거든요, 음식에.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게 그 음식 이름이 엔칠라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엔칠라다를 다시 먹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엔칠라다를 하는 곳을 잘 못 찾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 멕시칸 음식을 먹어보아도 그 식재료의 차이 때문인지 그 미국에서 먹었던 그 맛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특히 쌀사 같은 매운맛의 정도나 그 신맛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고 느꼈어서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가능하면 멕시칸 음식을 많이 먹고 오자. 요렇게 또 다짐을 했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초기에 우리가 짰던 여러 목표들을 잘 이루고 온 맞아요. 여행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여행이라고 하면 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고 예상 밖의 사건을 겪고 뜻밖의 나를 발견하고 좀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여행은 그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좀 안정감 있는 시간 보내고 먹고 싶었던 거 먹고 그러면서 내면을 가득 채운 느낌? 많이 걷고 뭐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그러긴 했지만 좀 편안해진 상태로 한국에 돌아온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LA에 도착하고 이틀 후죠. 이틀 후에 이제 미미와 앤디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식에서 제가 그 사회자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에게 한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에 공연하러 가는 것 같이 약간 긴장도 되고 또 그리고 워낙 이 친구들에게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내가 잘 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 참고로 두 친구가 연애를 12년을 하고 이번에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단에게도 물론 사회자로서 혹은 가장 친한 친구로서 엄청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했지만 모두에게 엄청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제가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 하객분들 혹은 친지분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다렸던 순간. 그러니까 이걸 망치면 안 된다는 그 엄청나게 막중한 임무가 이제 강단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긴 했는데 미국에서 결혼식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결혼식이 뭐가 다른지 몰랐는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확실히 다른 부분이 많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이야기해야 하는 게 미국에서 결혼식을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결혼식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 결혼식을 가면 이럴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긴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그런 전통적인 순서가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에도 있는 것처럼. 네.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든 약간 지키는 그런 의식들, 그게 보통 이 사회자가 두 사람한테 남편 혹은 뭐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한 그 다짐을 읽게 해요. 그 이후에 반지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신랑 신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알겠지만 그 미국에서 말하는 그 사회자라는 게 한국에서 사회자랑 주례 역할을 섞어놓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두 친구가 강단에게 정말 중요한 걸 부탁했던 거더라고요. 가서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식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일단 식을 시작할 때 그때 이 사회자가 영어로는 offician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officiant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 웨딩을 오피셜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보통 이렇게 신부님이 하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오피션트가 되려면 어떤 종교기관이 됐든 비종교기관이 됐든 거기에 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걸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고 결혼식 이후에 하는 거였다면은 제가 온라인으로 그걸 등록을 해놨어야 됐어요. 온라인 수업 듣고. 네. 그러니까 약간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대박이네. 네, 뭐 약간 목사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스피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식순에 진짜 포문을 여는. 네, 그렇죠. 부모님이나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약간 그 정적이 흐를 때 그때 분위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국의 결혼식이 더 캐주얼한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좀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일단은 좀 웃기는 게 좋고, 아무래도 저는 워낙 친한 친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봤던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해주고 가볍게 길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뭔가 이런 조언을 많이 봐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뭐 결혼식 사회만 3,000번 5,000번 이상 봤다는 프로 오피션트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세요. 그분들 영상을 보니까 한 10분 정도 하려고 하되 프로페셔널은 5분으로 끝낸다.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근데 한국에서도 뭐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주례사 길면 좋아하는 사람 많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5분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자기는 5분만 한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원래는 꽤 길었거든요. 약간 구구절절했어요. 앤디 미미의 뭐 부모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네. 왜냐면 저는 아는 게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겠지. 그래서 약간 어머님 아버님도 샤우트아웃 해주고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됐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지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강단이 정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 아니고요. 정말 시기 끝나고 그 미미와 앤디도 정말 150% 만족했고, 그리고 지나가는 하객분들이 너무 잘한다고. 특히 그 앤디의 아버지께서 아니 뭐 한국에서 무슨 일 하냐고 막 물어봤어요. 너무 잘한다고. 근데 강단이 사실 그 한국에서도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 물론 그 오픈 마이크지만 몇 번 용기 내서 선 적도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 호스트 아닙니까? 그죠. 이 강소파 강소파식 키운 네.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잘했어요. 유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하객분들이 한 5, 60명 정도 있었는데 일단은 다 기분이 좋잖아요. 안녕하세요만 해도 사실 박수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들 얼마나 뭐 좋은 날이고 신랑 신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만 웃긴 이야기를 해도 거의 자지러지는 분위기였어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긴장을 했지만 바로 긴장이 풀리고 원하던 대로 다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애드립도 섞어가면서. 애드립도 있었구나. 네. 그 사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두 사람 이제 키스하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키스하세요 라고 하기 전에 이 사진에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사진 프레임에서 나가야 한다고 그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강단이 근데 이게 진짜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두 친구가 결혼하는 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커플들의 결혼 영상이 유튜브에 몇 개 올라가 있는 걸 그 강단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왜냐면 거길 가보질 못하니까 현장 답사가 지금 불가능하니까. 마인드 트레이닝. 그쵸. 한국에서 그걸 엄청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웃겼던 게, 물론 이게 뭐 꼭 필수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떤 한 사회자분이 이제 두 사람 키스해도 좋습니다 하고 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에서는 3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명이. 근데 또 얼마나 행복해. 그 사회자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물론 결혼식이 사진이나 영상을 위한 세레모니는 아니지만 아주 오래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이 예쁘게 나오게 저는 프레임에서 잘 빠져줬고. 저희가 나중에 그 결혼 사진 그 바로 나온 것도 몇 개 같이 봤잖아요. 친구들이랑. 잘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식이 끝나면은 이제 칵테일 아워로 이어집니다. 근데 칵테일 아워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칵테일 아워가 뭐냐면 저녁 식사를 주는 리셉션이 있는데 그 전에 1시간 동안 뭐 칵테일이 됐건 뭐 맥주가 됐건 뭐 와인이 됐건 주류가 있는 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이 좀 서빙되어서 사람들이 한 1시간 정도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그때는 포토부스도 있어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아무래도 결혼식은 그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뭐 오래된 친구들, 가족들 이렇게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은 몰랐지만 뭐 이름은 아는 사이 그런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대학 동료였는데 오랫동안 못 봤던 사이 근데 이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칵테일 아워가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제 눈에는 사교의 현장 같았어요. 맞아요. 네, 너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왁자지껄 대화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처음 만난 사이에서도 스몰 토크하고 한국인이 보기에는 살짝 과한 리액션? 근데 그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서로에게 기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집합체였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칵테일 아워가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은데 기분도 좋고 오랜만에 막 사람들 만났고 그래가지고 그 외향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칵테일 아워가 진행되는 동안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됐고 그 식사 자리에 모두가 모여서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이 리셉션인데요. 근데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스피치가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느꼈어요. 저희가 참여했던 미미와 앤디의 결혼식에서는 총 4명이 스피치를 했거든요. 신랑 신부 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랑 신부가 식사를 하기 전에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감사의 인사죠. 그리고 오늘 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떤 소감인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스피치로 하객들에게 전달을 했고 밥을 좀 먹다가 한 다음 메뉴가 나올 어떤 틈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잔을 들어서 땡땡땡땡땡땡 그 진짜 무슨 영화에서만 보던 거 땡땡땡땡 이렇게 하면은 다음 스피치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은 두 사람의 부모님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밥을 먹다가 다음 스피치는 두 사람의 친구들이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앤디는 친구 대신에 남동생이 있어서 남동생이 축하의 말을 전했고 그리고 미미의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또 스피치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런 스피치 듣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그 사회자로서 강단도 스피치를 어떻게 보면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막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라 신랑 신부의 개인적인 것도 너무 잘 알고 오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을 해서 너무 좋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어졌던 스피치들도 다 그랬어요. 물론 하객분들도 같이 듣는 스피치이긴 하지만 이 날은 신랑 신부를 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미미와 앤디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를 그 자리를 빌려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졌고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이벤트잖아요. 이런 데서도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문화인 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실제로 그 앤디 동생의 스피치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많은 하객들이 울었고 저도 울었고 동생도 많이 울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서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 한국 결혼식에서 스피치라고 할 만한 게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가 나와서 편지를 읽는 그런 세레모니인 것 같아요. 저희도 결혼을 할 때 저희 아버지랑 이제 강단의 어머니가 편지를 읽었는데 다른 결혼식에서와 비슷하게 그런 데서 편지를 읽으면 모두가 뭐 사랑하는 은비와 민석이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하듯이 읽는다기보다 정성껏 편지를 낭독한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도 미국의 결혼식이 훨씬 캐주얼하구나. 그리고 그 칵테일 아워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리셉션쯤 되면 그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취한 사람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만취해가지고 방해가 되는 그런 손님들이 아니라 기분 좋게 다들 그 시간을 즐긴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야말로 또 미국 문화가 아직 낯설고 결혼식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 그
강단이 사회자기 때문에 진행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날의 그 진행 순서 같은 걸 미리 받아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혼식이 총 4시간이나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니 4시간 동안 대체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밥 먹고 뭐 이래도 2시간, 2시간 반이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날 4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어요. 맞아요. 네, 시기 엄청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오래오래 같이 하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고 그리고 그렇게 시기 길다 보니까 신랑 신부가 리셉션 때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뭐 1, 2부로 나눠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2부에는 하객들이 밥을 먹지 신랑 신부는 인사하느라 바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결혼식에서 리셉션을 할 때는 신랑 신부도 테이블을 잡고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이 이 결혼식을 즐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파티 알러지가 있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워낙 친한 친구들이 여는 약간 파티 같은 느낌? 그리고 저도 뭐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벤트였다 보니까 계속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미미한테 들어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만한 막 요인이 많았고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부자연스러운 이벤트긴 하잖아요. 막 하나하나 다 짜야 되고 뭐 사진가, 뭐 메이크업, 뭐 웨딩 플래너 다 고용하고 그분들과 소통해야 되고 진짜 무슨 일하는 것처럼 막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좌절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벤트를 딱 하는 건데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는 뭐 결혼식 그걸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식장을 정할 때 그 식장의 야외가 너무 멋있어서 야외 결혼식을 하는 걸 꿈꾸며 그 식장을 예약을 했는데 왜냐면 LA는 그렇게 비가 안 온다면서요. 사막이랑 가까워가지고. 네, 가뭄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죠. LA 산불 소식. 그러니까 1년에 뭐 비가 거의 며칠 안 온대요. 그래서 너무 걱정 없이 그 식장을 예약을 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저희가 결혼식 때문에 LA에 머물렀던 그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식장을 급하게 실내로 옮겨야 했어요. 그래서 미미도 그렇고 앤디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결혼식은 식장이나 규모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꽃장식을 뭘로 하냐, 뭐 드레스를 뭘로 입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얼마나 진심으로 이 두 사람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음을 보여주냐의 문제구나.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LA에서 4일을 보낸 후 뉴욕으로 갔는데요. 그 뉴욕에 있는 저희 누나와 매형은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재정 상황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식당. 네, 뭐 그 창문 밖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족 찬스를 써서 그 식당에 가게 됐죠. 그 여행하면 사실 미식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다른 기억은 다 잊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거기서 먹은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이런 것만큼은 꼭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음식들이 사실은 다 강단의 작은 누나와 매형의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일하는 걸 그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어요. 저희가 4년 전에도 미국 여행을 할 때 뉴욕에 머무르기는 했지만 그때 하필 두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두 분을 잘 못 만났고 그리고 맞아요. 두 분의 식당에 가도 두 분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언니가 서비스하는 모습, 오빠가 요리하는 모습을 정말 가까이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전에 강소팟에서 더 베어 드라마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두 사람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서비스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 같은 게 원래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니 좀 그런 뽕도 차올랐다 해야 되나?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저희의 이번 여행이 되게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먹는 게. 왜냐면은 미국이 물가가 지금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네. 그리고 달러 환율이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한 끼 먹는 게 정말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만 있을 때는 누나나 형의 식당 같은 그런 특별한 날이 아니면 그냥 푸드카트, 푸드트럭에서 먹거나 팁을 안 내도 되는 되게 캐주얼한 식당에서 먹거나 그랬는데 그래도 뭐 쌀국수 같은 거를 하나 먹는다 하면은 적어도 2만 원에서 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네. 팁을 내야 하면 더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근데 저희가 4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체감 물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정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뭘 먹기가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또 뉴욕에서 머물 때에는 뉴저지에 있는 언니와 오빠의 집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숙박비를 일단 엄청 크게 아꼈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아무튼 그 두 분의 집에 머물면서 두 분의 주방을 많이 털었습니다. 맞아요. 네, 두 분이 아무래도 음식을 하시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먹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주방에 먹을 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집에서 먹고 한 끼 정도는 이제 밖에 나가서 푸드카트나 아니면 포장해오는 음식 같은 것들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한 여행 중반 정도 됐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지금 뉴욕에 와가지고 한 번도 팁 내는 식당에 우리 둘이서 가본 적이 없다. 네. 이걸 깨닫게 된 적도 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닌데 이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네, 배어있는 생활 습관이 있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어떤 뭐 캐주얼한 파스타집에 가서 파스타만 먹어도 인당 3, 4만 원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수 있냐. 그러니까 김밥 천국 가서 김밥이랑 라면 먹었는데 2만 원, 2만 5천 원 내야 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이 먹었던 게 그 할랄 푸드. 네. 네, 중동 음식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할랄 푸드도 양이 물론 엄청 많고 맛있기는 한데 그것도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인당 한 15,000원 이상이에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먹었고 그리고 LA에 있을 때는 타코 트럭 가가지고 타코 많이 먹었고 맞아요. 진짜 제일 많이 먹은 건 먹다 남은 음식 싸와서 집에서 다시 해먹는 걸 정말 많이 먹었죠. 양을 워낙 많이 주니까.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먹은 거 피자. 네. 근데 강단이 원래도 피자를 엄청 좋아하고 특히 뉴욕식 피자 있잖아요. 그 얇고 뭐라고 해야지 치즈를 그냥 발라놓은 것 같은 엄청 얇고 커다란 슬라이스 피자를 이번에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는 그 피자가 약간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치즈만 올라간 피자가 적어도 3.5불에서 한 4불 정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환율이 높다 보니까 환율이 뭐 1,100원대 이러면은 그냥 1,000을 곱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3,000원, 3,500원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는 1,500을 곱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와닿는 게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피자를 어떻게 한 조각만 먹습니까? 뭐 강단은 배부르게 먹으려면 한 4조각 먹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2만 원, 2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자만 4조각 먹어도 2만 원인데 그 피자가 워낙 얇기 때문에 진짜 배부르게 먹으려면 한 5-6조각 먹어야 돼요, 사실. 맞아요. 좀 걸으면 바로 소화돼서 다음 피자집에서 또 먹었어요.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정말 초저가 여행을 하기는 했으나 와, 미국 물가 진짜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미국 여행이라는 게 뭐 원래도 비쌌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뭘 하든지 비쌌던 건 맞는데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가서 숙박비를 내야 한다? 아니면 삼시세끼를 다 사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야 할 정도? 그러니까 아예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특히 대도시에서 뭔가 호텔을 잡고 막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막 이렇게 여행한다는 게 이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는 비행기도 정말 비싼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여행지는 진짜 물론 뭐 예전에도 그렇게 합리적인 여행지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더더욱 아니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관광비자 수수료도 또 2배로 올렸고 제가 그 LA의 결혼식에서 스피치를 할 때 가장 처음 이야기했던 게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미미와 앤디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에게 있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 뭘까에 대해서 이번 여행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살인적인 물가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만났던 한국인 친구들,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누나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새벽까지 일하고 주 6일을 일하면서 말도 안 되는 스케줄로 물론 즐기고 있지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일까? 여기에서 살아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는 걸까? 미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일까? 왜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되게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특히 뉴욕에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예전에 그 미네소타에서 강단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몇몇 친구들이 미국에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뉴욕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뉴욕이 확실히 미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꼭 살아보고 싶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울 같은 그런 곳이구나. 신기하다. 나는 미국이 좀 더 한국보다는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해야 될까? 좀 더 분배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자로서 본 뉴욕, 그 언니와 오빠가 생활하는 모습을 봤을 때의 뉴욕은 너무 살기 힘든 곳인 거예요. 교통체증 뭐 말할 것도 없고 물가 정말 난리 나고, 그리고 그 두 분이 사는 집에 뭐 렌트비 같은 걸 들었을 때, 그러니까 월세 같은 걸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내지? 하는 뭐 그런 금액이고. 근데 물론 임금 수준이 한국과 아주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절대 금액을 내가 여기서 지출하면서 그 고정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을까? 왜 살고 싶을까? 살고 싶다면?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들은 왜 이곳에 그렇게 머물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들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야? 라고 하면 뉴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살고 싶은 도시가 갖춰야 할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걷기 좋은 도시, 뭐 공기가 좋은 도시, 복지가 좋은 도시, 뭐 인프라, 뭐 대중교통 이런 게 좋은 도시. 근데 뉴욕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 정반대. 인프라 안 좋고 무너져가고 발전이 안 되고 렌트비고 뭐고 다 너무 비싸고 뭐 복지 없고 사실상 돈을 못 벌면 너는 살 자격이 없어. 이렇게 네. 말하는 느낌이죠.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외부인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좀 뉴욕에 고등학생 때 처음 갔을 때부터 느꼈던 게 제가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뉴욕은 이런 퍼블릭 배스룸이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나가다가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데 있으면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을 쓴다든지 아니면 공원에도 화장실이 맞아요, 많고 맞아요. 공공시설에 화장실이 엄청 많죠. 많죠. 뭐 공원이든 도서관이든 뭐 어디든 가면 되는데 그리고 웬만하면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고 근데 뉴욕은 정말 돈을 내지 않으면 화장실 쓸 곳도 없어가지고 뭐 억지로 커피 한 잔을 사 먹는다거나 근데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러 갔는데도 카페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런저런 샵에 가면은 항상 퍼블릭 배스룸이 없으니까 물어보지 마라 막 이런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그래서 저는 뉴욕이라는 곳은 정말 정이 없는 곳이구나. 나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한참을 걷다 보면은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는 내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 근데 결국에는 우리 누나가 거기에 살게 되고 계속 가게 되는 곳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야 왜 이렇게 비싼데 여기 살려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강단이랑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언젠가 만약에 뭐 우리가 미국에서 살게 될 수도 있을까? 살게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러니까 그런 그냥 터무니없는 상상이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특히 미국에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정착하려고 애써야 된다면 그 이유는 우리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때문일 것 같다. 제가 본 그 미디어에서 미국의 이민자들은 그랬거든요. 고향에서는 의사, 변호사, 뭐 그런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가졌었음에도 혹은 어떤 회사의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막 미국에 가서 세탁소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보통은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더 좋은 어떤 교육 환경이나 성장 환경을 주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꿈의 나라,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에 갔던 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막 악착같이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나를 위한 건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뉴욕에 가서 많이 느낀 건 이제는 1세대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옛날처럼 내 자식들을 위해, 내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런 열악한 환경을 버티며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가장 좋은 환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려면 이왕 할 거 그 일의 최격전지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곳이 미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할 거면 실리콘밸리로 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파인다이닝 업계에서 최고의 셰프가 되고 싶으면 뉴욕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잘하면 세계가 알아주니까. 근데 그런 어떤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확실히 뉴욕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발랄한 에너지, 그 엄청 역동적인 에너지가 좋아서 또 사람들이 그 도시에 구경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여행하면서 걷다 보면은 담배 냄새 너무 많이 나고, 지금 뉴욕에서 막 사람들 다 길에서 담배 피고 다니고 대마하고 다니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여행 환경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앞서 그 이번 에피소드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방을 돌아다니는 게 또 중요한 목표였잖아요. 근데 책방 같은 데를 가면은 너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뉴욕이 또 예술의 성지라고 하잖아요. 대대로. 자기 표현에 관심이 있는 젊은 예술가,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한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창작물들이 모여져 있는 곳을 가면 왜 여기 있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 내가 뭔가를 창작을 해서 세상에 내보인다면 이런 데 끼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막 욕심이 뭉글뭉글 올라올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LA나 미네소타에서도 책방을 좀 가긴 했지만 뉴욕에서 특히 많이 갔는데 미국에서만 책방을 한 20곳 이상을 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책을 또 많이 사기가 어려웠던 게 책이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게 저희가 예전에 또 대만 타이베이 여행하고 또 강수밭 에피소드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도 책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비싼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타이베이는 심지어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물가가 싼 나라잖아요. 외식 물가 같은 거 너무 저렴한데 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도 어느 곳을 가도 심지어 헌책조차 한국보다 너무 비쌌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쯤 되면 진짜 확실히 책값이 저렴한 건 맞는 것 같다. 헌책방에 가면 뭐 3,000원에서 5,000원이면은 사잖아요. 웬만한 건. 그쵸. 3,000원이라 생각하면 요즘 한 2달러예요. 와, 근데 2달러라고 하면은 확 와닿잖아요. 그러네요. 미국 어딜 가도 2달러 책은 없었는데. 2달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달러. 그 헌책방에서 책을 보면 한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했던 것 같고, 새 책 단행본이 20달러에서 25달러, 뭐 30달러까지도 가고, 아트북 두꺼운 뭐 그림책이나 사진집 같은 경우는 뭐 60, 70, 100 맞아요.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손으로 만든 것 같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가격표를 보면 100달러.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눈 여기는 정말 실컷 하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책방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던 게 물론 이것도 뉴욕 맨하튼의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걷다 보면 책방이 계속 나오는 그 밀도가 참 신기했어요. 맞아요. 미국 도시의 특성이 되게 밀도가 낮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다들 차로 돌아다니고 LA라는 도시만 해도 LA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대도시이기 때문에 마치 서울같이 밀도가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서 보면은 건물 다 엄청 낮고 차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이게 LA 맞아? 여기 LA 맞아? 싶은 그런 느낌인데 뉴욕만큼은 워낙 고층 빌딩이 많아서 밀도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보통 관광객들이 뉴욕 하면 생각하는 곳이 이제 맨하탄이고 근데 맨하탄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굉장히 작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들은 또 한정적이고 그런 곳들만 둘러본다면 하루 종일 막 걸어다니고 지하철 타고 할 수 있다면 3, 4일이면 유명 관광지를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작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책방 위주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돌아다니지 말자라는 생각이었어서 웨스트 빌리지면은 웨스트 빌리지, 차이나타운이면은 차이나타운, 뭐 브루클린이면 브루클린 이렇게 한 지역을 정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을 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책방이 또 갔을 때 신기했던 게 사람이 늘 많았어요. 와, 책방에 이렇게 교보문 것처럼 사람이 많을 수 있다니. 그 작은 책방에. 맞아요. 그런 게 참 신기했고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2-3명 있다거나 그런 것도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게 비즈니스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곳이구나, 그런 지역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게다가 저희가 제너럴하게 여러 종류의 책을 파는 책방들도 자주 갔지만 좀 특색 있는,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책방들도 많이 찾아다녔잖아요. 뭐 독립출판물과 가벼운 진 형태만 많이 다루는 그런 책방도 있었고 드라마나 연극, 연출, 연기 이런 거랑 관련된 책방도 있었고 만화책만 다루는 곳도 있었고 뭐 미스테리, 호러 네, 뭐 그러니까 장르별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들도 활기를 띠고 있는 걸 볼 때 이 지역은 정말 이런 작은 취향도 존중받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대도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서울, 도쿄, 뉴욕 이런 데에서 살면은 내가 어떤 공간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지 않다. 그 어떤 그런 반항심 같은 것도 느껴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뉴욕에서 다녀온 그 수많은 책방 중에 저희 2사람 모두를 만족시킨 너무너무 좋았던 책방을 또 6곳 정리해서 여행 중에 작은 배 후원자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는 전용 콘텐츠로 발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뉴욕에서 혹은 뭐 저는 미국에서 전체로 넓혀도 괜찮을 것 같고 갔다 왔던 책방 중에 기억에 남는 곳 있으면은 한 곳씩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해보실래요? 네. 그 2군데 얘기해도 될까요? 네. 사실 근데 이 둘 다 뉴욕이 아니에요. 그게 또 의외였는데. 그렇네요. 네. 첫 번째는 LA에서 가장 처음 갔던 곳인데요. A Good Used Bookstore라고 헌책방이었어요. 근데 마침 갔더니 또 한국계 분이 운영을 하시는 곳이었어서 한식당을 많이 추천받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여기가 정말 가게 이름처럼 좋은 헌책들, 그 사장님의 안목에 기준을 둔 좋은 헌책들을 잘 모아놓은 좀 큐레이션 헌책방 같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선했던 게요. 저희 2사람이 정말 자타공인 헌책방 러버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헌책방에 가면은 그때 느낄 수 있는 매력은 무더기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엄청나게 쌓여있고 여기서 내가 뭔가 발굴해내는, 그러니까 큐레이션 되어 있다기보다는 정말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생각하는 헌책방의 매력인데 그 A Good Used Bookstore는 오히려 너무 깔끔한 독립책방 같아서 책 하나하나에 다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죠. 사장님의
취향과 큐레이션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는 헌책에서도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거기서 책을 2권이나 샀잖아요, 저희가. 근데 정말 만족스러운 곳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가 그 뉴욕을 떠나서 나중에 미네소타에 잠깐 머물렀었잖아요. 근데 그 미네소타에서 갔던 곳인데, The Center for Book Arts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그 책을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제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 안에 그 사람들이 만든, 지역의 창작자들이 만든 창작물을 모아놓은 샵도 있고, 그리고 거기 입주해 있는 서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샵에서 본 독립 창작자분들의 진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제가 뉴욕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그 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 문화가 정말 진 문화 진짜 정말 한국과는 그 스케일이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또 동시에 생각한 건 그 진의 형태는 또 조금 단조롭다고 느꼈어요. 뭐 중철제본이라거나 아니면은 종이를 접고 잘라서 만드는 흔한 8쪽, 16쪽짜리 진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형태적인 실험을 물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오히려 진 문화가 훨씬 발달되어 있어서 진을 어떤 제품으로 보고 형태를 가지고 제품화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이 진은 정말 나의 생각을 전하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리고 그 안에 내 아이디어를 담는 게 중요하지,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상품성 있게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근데 저희는 또 한국에서 왔잖아요.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나라. 그런데다가 제가 영어가 짧다 보니까 글로 되어 있는 단조로운 진들은 조금 지루했어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미네소타에서 갔던 The Center for Book Arts에 있는 샵에서는 그 형태적인 것으로 재미를 준 제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책 안의 내용뿐 아니라 책의 형태로도 나의 취향과 가치관 같은 거를 드러내려는 노력을 한 작품들이었어서 그때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뉴욕이 뭔가 이런 거 더 많이 볼 수 있는 도시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네소타에서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다니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이 다 캡장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지역에도 정말 좋은 가게들이 많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는데, 제주 도민으로서 그런 뭔가 비슷한 희열을 그 가게에서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단은요? 저는 뭐 좋았던 곳들이 많긴 한데 뉴욕에서 가장 처음 갔던 서점이 있어요. 그 알거시 북스토어라고 ARGOSY 북스토어인데 여기가 올해 99주년이고 내년이면 100주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갔으면 이제. 네. 근데 워낙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그 들어갔을 때 그 클래식한 분위기가 너무 고풍스럽고 멋있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갔던 북스토어다 보니까 책 가격이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다른 곳들도 비슷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할인하는 책들도 있고, 그래서 가격도 뉴욕치고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와, 뉴욕의 역사가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 비싼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지? 그때는 100년인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최소 50년 이상은 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 공간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약간 그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있으면서 이런 공간을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했는데 그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글을 읽다 보면은 뉴욕 출신 작가들이 쓴 글들을 진짜 많이 읽는데 그분들이 뉴욕에 대한 또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50년대, 60년대 뭐 이럴 때 같이 활동했던 또 뉴욕에서의 다른 아티스트들도 막 이야기하고, 그런 글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시절 뉴욕이 좀 멋있었구나, 이제 그런 또 환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도 있었던 뭔가 책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더 좀 좋게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길게 미국에 갔다 와서 드는 생각이 진짜 미국 가서는 이제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게 할리우드 영화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마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려면 미국에 가야 할 것만 같은 근데 그게 저는 뭐 진짜 뭐 뚜렷한 생각이 있고 구체적인 플랜이 있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하나의 옵션처럼 자리 잡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좀 어렴풋한 동경 이런 거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되게 현실적으로 또 바라보면은 알잖아요. 미국에 막상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간 소외받고 있고 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도 아니고 그리고 뭐 미국에 사는 아티스트라고 해서 한국에 사는 아티스트보다 뭐 훨씬 더 창의적이고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 마치 한국에 있는 내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을 쫓아가야 할 것만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마이너리그고 거기가 메이저리그고 뭔가 그쵸. 내가 뭐 야구 선수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사는 곳으로 그냥 내가 나를 나누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오늘 좀 미국의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또 미국에 막상 가서 보면은 좋은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잘 섞여서 내가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구나 뭔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마트를 가보면 알잖아요. 와 정말 풍요로운 곳이다. 아, 네. 뭐 아이스크림을 사더라도 정말 좋은 무슨 고급 마트 홀푸즈 마트 같은 데 가면 아이스크림이 막 50종류가 있고 치즈랑 네, 뭐 치즈 뭐 감자칩 무슨 한 100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풍요로움이 아 내가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면은 막 한 상 차려서 먹고 어차피 나는 뭐 잘 사니까 차도 있을 테니까 원하는 곳으로 막 돌아다니고 이 또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잖아요 이 나라에 뭐 국립공원도 놀러 가고 시외로만 좀 벗어나면은 막 어마어마한 자연들이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명확한 나라 같기는 해요. 특히 산다고 했을 때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여행자로서도 그 모습이 정말 극명하게 보이는 곳이었고 그래서 판단이 좀 빠르게 섰다. 아 우리는 여기 못 살겠다. 네. 저희가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내 삶의 어떤 여유와 건강 같은 것들을 잠깐 포기하고 그 꿈을 쫓아 달릴 만큼 네. 열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또 한국어 베이스가 많기도 하고 좀 한국에 살다 보면은 저도 불만이 많거든요. 이 사회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또 미국을 갔다 와서 불만을 내려놓고 재평가를 하고 살아야겠다.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많은 부분 감사하다. 네, 많은 부분 또 감사하고 어찌됐든 제주도에 그래도 버스가 잘 돌아다니고 공중화장실이 네, 많고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긴 하잖아요. 그쵸. 네, 뭐 건강보험도 뭐 워낙 훌륭하고 아플까봐 무섭더라고요. 네. 미국 여행하는 동안. 미국에서 만약에 여행하다가 발목 접질렸다 하면은 접질린 상태로 와야 합니다. 네. 네. 뼈가 부러졌어도 아마 뼈가 부러진 상태로 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의사를 보기도 힘들고 병원 갈까봐 막 두려워 막 떨고 막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 환상이 진짜 지독하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산뜻하게 미국에서 17박 18일 머무르며 좋았던 순간이나 가장 맛있었던 음식 있나요? 그거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좋았던 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근데 아까 하나만 이야기하신다고 2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 결혼식 때 너무 좋았고 친구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무래도 워낙 멀리 사니까 자주 못 보죠. 뭐 아무리 자주 봐도 뭐 2년에 한 번? 그 정도인데 볼 때마다 마치 어제 봤던 사이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예요. 그만큼 제가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 순간이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스피치를 할 때 사람들이 막 웃어줬잖아요. 그 경험이 너무 좋더라고요.
강단이 웃기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막 자지러지게 웃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웃기긴 아니, 웃겼어요. 네. 좀 웃기긴 했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분위기가 이게 워낙 다들 업데이트다 보니까 막 그런 거죠. 겸손하시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형이랑 누나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봤을 때, 매형이 일하는 식당은 그야말로 오픈 키친이어가지고, 그 투명한 유리를 하나를 두고 이 매형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뭐 거의 어디 영화관에 와서 이런 파인다이닝 키친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매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행동파예요. 이 사랑을 표현할 때도 행동으로 표현하고 말 대신. 네, 말 대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저희를 또 그때 식당 갔을 때 잘 챙겨주고 막 이러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누나랑 이렇게 정말 격투기로 따지면 UFC잖아요. UFC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아남는 걸 보면서 좀 감동이 크더라고요. 그 한국인의 정을 느끼려면 해외에 나가서 그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과 교류를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뉴욕에 사는 한국인들은 뭐 대부분 엄청 고생하면서, 뭐 특히나 여기 이 지역에 뭐 가족이 있거나 뭐 베이스가 탄탄하게 있거나 하지 않으면 진짜 고생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내가 어떻게든 뭐 승진을 하고 뭐 적응을 하고 막 돈을 벌고 월세를 내고 하면서 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 간의 이 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꼭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업계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족으로서 식당에 가면은 시키지도 않은 에피타이저를 다 깔아주고 온갖 디저트를 다 주고 이러는 게 내가 이 누나 덕분에 또 호사를 누리는구나. 누나가 이렇게 이 거대한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고생하며 사는 덕분에 네. 우리가 진짜 그 덕을 누리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저희가 뉴욕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미네소타에 갔었잖아요. 그 미네소타에 간 이유가 그 결혼한 두 친구가 원래는 그 미네소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같이 보내고 한국에 가면 좋겠다. 우리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좀 더 시간을 같이 보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여정을 미네소타에서 보내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엄청 음식을 정말 잘해줬고 맛있는 거 너무 잘해줬고 또 마침 땡스기빙이어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를 알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세트라는 보드게임을 알려줬어요. 그게 카드게임? 네, 카드게임. 카드로 하는 보드게임인데 그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이었거든요.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게 하니까 저희가 떠나기 전날에 미미가 그 게임을 저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우리가 가서 사도 된다, 한국에서 사도 된다 했는데 아니라고, 너무 주고 싶다고. 소신이 뭐 꿈에서도 세트를 했다고 하니까. 네,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꿈에서 막 카드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달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 카드 선물 받은 게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게요. 저희가 미네소타에서 인천으로 돌아올 때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어야 했는데 그 비상구 좌석에 앉았어요. 근데 비상구 좌석에는 그 엔터테인먼트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없는 줄 알고 저희가 한 11시간을 진짜 무료하게 버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연히 그날 비상구 라인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냥 다 그 모니터를 안 봤던 거예요. 뭐 자기가 다운로드 받았던 걸 보거나 그냥 주무시거나. 저희는 없는 줄 알고 막 그 무료한 시간을 버텨야 했는데 그때 제가 혼자 그 세트를 하면서 시간을 진짜 잘 보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은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요렇게 저희 안전하게, 저희 이번 여행의 또 중요한 테마가 안전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안 아프고 안 다치고 돌아오는 거였는데 무사히 돌아왔고요. 네, 앞으로 또 쌓인 이야기 보따리 풀어가면서 강소팟 꾸준히 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정말 안 들고, 정말 뭐 어디 여행을 가도 가까운 곳에 가야지. 제주 직항으로 이렇게 멀리 돌아다니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즐거웠다. 네, 근데 뭐
너무너무 즐거웠고 좋은 사람들 덕분에 그 미국의 풍요로움만 느끼고 왔다. 네, 저희 분에 넘치는 여행이었다.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강소팟은 91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다녀온 다음에 지난주에 72화 초대형 인터뷰 49인 49문 49답 에피소드를 또 발행을 했잖아요. 그 에피소드에 남겨주신 A반님의 댓글입니다. 교토 여행 중에 남자친구와 함께 듣고 있어요. 다른 분들 솔직한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집현전 사장님 답변까지 들으니 집현전에서 질문지 쓰고 녹음하던 그 공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덕분에 좋은 추억 남긴 것 같아 감사 인사 전해요. 남은 2025년 따뜻하게 보내세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A번님은 저희가 이 49인 49문 49답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11월 초 인천 배다리에서 만나 뵀죠. 이틀 연속 방문을 해주셨고 이 프로젝트에도 함께 참여해주셔서 목소리가 담기게 됐죠. 맞아요. 그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처음에는 A반님만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남자친구분도 네, 맞아요. 나중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너무 만나 뵈서 반가웠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그날의 추억이 에피소드로 남았다는 게 저희에게도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다음은 작은배 방명록의 안스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안스님이 예전에도 한번 댓글을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요. 강소파 71화 질투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을 듣고 감상평을 남겨봅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지나친 저의 과거의 모습을 읊는 것 같아 부끄럽네요. 한때는 물질적인 비교와 열등감을 크게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이 마음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부분이 내 마음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쟤보단 내가 더 나은데,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라는 못난 마음이요. 하지만 매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물질적인 비교로부터의 질투는 사라지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질투는 어쩌면 귀엽기도 하고 더욱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해방감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매일입니다. 상태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임으로 행복한 내일을 만들 수 있는 나였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이제 제법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생각 나눠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댓글은 안스님이 4주 전에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막 추워질 때 71화를 듣고 방명록에 와주셨었나봐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물질보다는 여유를 가진 사람을 더 동경하게 된다. 근데 그 부분이 저도 되게 공감이 되고 내가 요즘 누구를 질투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얼굴이 없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유명한 사람을 질투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뭔가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별 생각이 없어요. 저는 무엇보다 안스님이 저희가 이 에피소드에서 그 부끄러웠던 질투 추억을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감해 주셔서 좀 용기가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전하자면 이 에피소드에서 홍보했던 그 작은배에서 진행하는 작은 진실 공모전 2회 작품 모집이 곧 마감이 돼요. 네. 오늘 녹음한 이 미국 여행기 에피소드가 발행이 될 때면 이미 작품 모집이 마감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강소파 친구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작품을 보내주셔서 지금 신나게 읽을 생각에 조금 기분이 좋거든요. 네, 나중에 또 차차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티파이의 버들숨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34화 결혼에 대한 강단과 소신에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강단과 소신님 결혼식 영상도 왜인지 제가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봤고요. 저는 같이 살고 싶으면 동거를 하고 싶고 그 생활이 좋음에도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면 결혼을 하게 되려나 생각해요. 그런 상대를 만나는 건 정말 큰 행운이라 쉽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은근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1년 전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찾아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버들숨님. 버들숨님이 또 최근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특히나 옛날 에피소드도 많이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늦었지만 버들숨님 너무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 에피소드인 72화 초대형 인터뷰 49인 49문 49답에 잼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참여해서 그런지 얼마 안 지났지만 타임캡슐을 열어본 기분이어서 짜릿했습니다. 그날 꽤 쌀쌀했던 초겨울 날씨,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와 제 친구를 맞아주셨던 집현전 2층의 분위기까지 기억나서 행복했습니다. 이번 화를 쭉 듣는데 분명 처음 알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임에도 평소 강수팟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미있어하고 힘을 받고 또 응원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음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어져 있다는 기분인 것 같네요. 귀하고 재밌는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잼님의 이 감상 후기가 제 감상 후기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날 제가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 사실 저희도 다시 들은 거니까 그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인터뷰를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저도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강단이 진행한 분들의 이야기는 좀 새로웠던 거죠.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가 녹음한 에피소드보다 최근에 발행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어요. 맞아요. 네, 최애였습니다. 제 최애 에피소드. 앞으로는 저희가 말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더 해보고 싶다. 맞아요. 꼭 이런 특별한 행사장에서만이 아니라 좀 다른 곳에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100인 100문 100답을 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정말 기회가 있다면 진짜 100인 100문 100답까지 한번 해보자. 한 1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틀에 나눠서 해야죠. 좋죠. 네, 이날 하루에 49인 했으니까 이틀 정말 힘들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다음으로는 같은 에피소드에 이승현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좋네요. 운전하며 듣다 조금 울었습니다. 근데 저도 울었어요. 저도 답변 듣다가 2번 정도 울었습니다. 저도 편집하면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약간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날 정말 다행히도 마음을 열기에 자연스러운 환경이 잘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듣는 저도 편안하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집현전이라는 공간 자체가 오래된 헌책방이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분위기가 약간 오래된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이라. 그리고 우리가 49명을 인터뷰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솔직한가. 이거 완전 인류의 희망이다. 이거 진짜 그 인간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다. 맞아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네. 인터뷰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얼마나 잘난지 좀 뽐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살면서 무엇을 이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해야 될 것만 같은데 참여해주신 분들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솔직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훨씬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 못 들으신 강소파 친구분들 있다면 진짜 강추입니다. 네. 강소파 추천. 네. 강소팟을 추천하겠습니다. 오늘은 17박 18일 미국 여행기에 대해 추억 가득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소팟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